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12월 10일 아침 방송 하기 전에 오늘 성공명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닌 선택이 운명을 결정한다. 진이대치. 오늘 방송할 주제는 고양시 정연구원에서 지난번에 보고서를 이야기했던 것 가지고 오늘은 3절 타 지자체 사례 분석, 판교 테크노밸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마곡 그리고 상암 DMC 송도까지 오늘 뭐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 하는데 또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저도 감사 스마일도 뭐 타 지자체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분석되어 있는 자료는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이걸 보면서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앞으로 여타의 다른 신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구성되는 데 있어 가지고 참고가 많이 되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 얼굴이 나오게 되면 조금 이 자료를 읽는데 보는데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만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는 다들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80년대 이제 베스타운이 형성되어 가지고 90년대부터 이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94년도에 성남시 산업구조 조성 방향과 경제활동 기반 강화 방안의 이름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판교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제 이렇게 수립되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 판교가 정말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뚝딱뚝딱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판교도 구상을 처음에 2006년도에 했고 그다음 토지 이용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좀 살펴드리면 주요 추진 과정을 한 목표로 잠깐 보시면 2001년도부터 추진을 했다가 2006년 5월 한 6년 정도 걸린 거네요. 부지 공급 승인이 됐고요. 여기에 관련 법령은 참고하시면 되는데 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도시개발법, 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추진 전략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기존의 도시첨단 산업단지와는 다른 형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도시지원 시설 용지에다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도입해가지고 테크노밸리를 형성했는데 이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판교 테크노밸리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양주 테크노밸리 그리고 뭐 다들 알게 동탄 테크노밸리 이렇게 많이 지금 생겼잖아요. 뭐 일산 테크노밸리도 이제 앞으로 생길 계획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거의 지금 판교가 거의 처음 도입된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알게 됐고 이제 도시지원 시설 용지라는 지역의 자족 기능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용지로 95년도에 택지개발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지고 처음 도입된 개념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자족 기능 용지로 해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땅을 갖다가 이제 용도를 그렇게 이제 분양을 했고 공공용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사점은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판교 테크노밸리가 구성될 당시에는 뭐 쉽게 말해가지고 단순 주거단지 개념이었는데 이제 건설교통부의 안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도권의 집중관계라든지 교통문제 최소화, 지역 균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10만 평의 저밀도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여당에서 환경단체라든지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서 판교 개발을 반대했고 이게 중요한 게 나오죠. 반대했고 건설교통부는 판교 개발을 미룰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세워가지고 저밀도 신도시로 개발을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판교가 이렇게 잘 구성이 된 건 아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전 몰랐던 건데 강남 대체로 해가지고 판교를 갖다 이렇게 개발을 했었던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는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인 판교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벤처단지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갖다가 이때 당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경기도지사라든지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중심으로 이제 판교를 벤처단지로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뒤로 많은 노력을 하에 이제 경기도가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개발 계획부터 분양 및 관리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판교에 이제 이런 재정적이라든지 법적 한계를 극복한 첫 번째 사례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이런 판교가 성남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뭐 대장주구 또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뜨거운 감자 이제 판교가 저는 충분히 지금처럼 앞으로 이제 판교 3테크노밸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또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판교 신도시 개발 역할 분담 방안을 보시게 되면 건설교통부라든지 지자체,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이런 것들을 뭐 조정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임대주택 건설까지 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돼가지고 잘 추진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는, 중요한 사항은 판교도 처음부터 이렇게 원활하게 되진 않았다. 그런 부분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주택만 공급이 될 수 있었는데 뭐 경기도지사라든지 이때 당시에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판교를 테크노밸리 벤처단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도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저는 감히 드리고요. 이어서 마곡 산업단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살펴보게 되면 서울의 국제화를 위한 도시 구조 개편하고 전략지역 개발 구상 연구라는 연구를 발주했고, 그때 당시 한강을 축으로 용산, 상암, 뚝섬, 영등포, 여의도, 마곡 지구까지를 전략적 거점으로 선정해가지고 개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마곡 지구 위치를 보시게 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강서구 끝에 있습니다. 거의 김포공항 바로 옆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김포시라든지 인천시, 그 다음 고양시랑 딱 맞물려 있는 입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과 그다음에 첨단 산업이라든지 창업,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공간 구조에 지금 구상을 갖다 했었는데, 이게 2019년도에 이제 자료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마곡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94년도부터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 마곡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까 2094년도부터, 아까 전에 판교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년도 초반에 2001년도에서 2006년도로 정말 빨리 진행이 됐는데, 마곡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뭐 이렇게 구상을 했다가 지금 개발 행위 허가 제약 지정고시이고 마곡 지역 개발 전면 또 유보도 됐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늦게 이루어졌다. 거의 한 20년 만에 지금 거의 된 거라고 지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94년이니까 2004년이면 거의 20년 만에 지금 됐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정말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던 마곡지구입니다. 일단 추진 전략을 보시게 되면 94년에 개발 구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곡지구를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도시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때 서울 대규모 미개발지 예비계획 연구라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6가지 구상을 했는데, 시티 오브 에펙, 그 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 다음에 생명산업기지, 네트워크 도시 대안을 융합한 2가지 계획안이 제시되었으나 2000년 8월에 정말 저도 몰랐었던 사항인데요, 전면 유보됐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전면 유보되어 있었는데 다시 이게 통과돼가지고 살아났는데, 이때 제가 생각했을 때 마곡으로 들어갔던 대표적인 LG가 정말 선택을 참 잘했다라는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은 마곡지구 개발 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마곡 개발이 본격화되기 이전엔 2002년에는 마곡지구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시가지 조성 사업, 그다음에 택지 개발 사업, 도시 개발 사업, 도시 첨단 사업 단지에 대한 1차적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이럴 때 이제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절차상 어려움, 자금 조달의 유연성, 개발 경험이 없었고 유무, 업무상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이 세부적인 추진 전략으로는 시가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가 추진됐었고요. 두 번째로는 택지 개발 사업. 뭐 택지를 갖다가 당연히 공급을 해야지만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사업단지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개발 사업까지 같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해가지고 일단은 마곡지구가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진 개발지구였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 네 번째 사항 때문에 기업들이 정말 뭐 LG뿐만 아니라 뭐 넥센타이어 뭐 또 뭐 유명한 뭐 대기업들 포함해서 정말 많은 업체들 기업들이 지금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마곡 산업단지가 지정된 지정 배경이 있는데 일단은 상암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일단 서울 쪽에서 김포공항도 가까웠었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하고도 접근성도 너무너무 좋았었고 일단 더 중요한 거는 서울에 이런 산업단지를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곡을 갖다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마곡지구가 얼마 남지 않은 서울시 대규모 미개발지로 규모가 상당히 컸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지가가 가장 낮았습니다. 땅값이 가장 쌌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2006년도에 이제 오세훈 시장 취임해가지고 이제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앞세워가지고 이때 당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때가 가장 이제 핵심적이었던 게 마곡지구 개발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랑 같이 맞물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좀 함께 추진이 되었었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었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고자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2008년도에서 2020년까지 정말 시간이 많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마곡은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주변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그런 단지보다 그 택지지구 포함해가지고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될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서울에 있다는 이런 가장 큰 장점과 그리고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지역까지 선정이 다 삥 둘러싸여 있으면서 또 첨단 IT 산업 그리고 생명과학까지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산업까지도 앞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비즈니스 환경 및 문화가 조화돼서 신경제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했고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이 마곡지구에 바로 한강을 건너게 되면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킨텍스하고 창릉 3기 신도시가 시너지가 날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저는 이 마곡과 뒤에서도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상암 DMC까지 같이 연계돼서 상당한 시너지가 특히 강서 쪽 포함해가지고 서북부 쪽으로 해가지고 큰 산업벨트가 만들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일단은 뭐 산학협동축에서 들어가서 여의도부터 해가지고 공항까지 해가지고 경제 거점 축에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바로 위쪽에 이제 창릉이 있습니다. 이제 창릉이 있고 또 바로 한강을 건너게 되면 또 상암 DMC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런 상암과 창릉과 그 다음에 마곡 여의도까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각벨트 또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산업벨트가 한강벨트로 해가지고 일어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용산까지 만약에 연결된다라고 하면 더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을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입지법이라든지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검토했고요. 이때 이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로 개발방식 성장에서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산업 입지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개발 사업 플러스 일반 지방산업단지 중복 지정을 통한 산업 입지 방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시개발 사업 플러스 산업기술단지 중복 지정을 통한 산업 입지 방안이라든지 일반 지방산업단지 지정 방안까지 이런 것들이 검토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마곡지구가 개발 방식을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안 관련해가지고 주요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방산업단지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곡지구가 완성이 지금 아직까지는 완성이 다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거의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이 마곡지구 개발 방식을 검토를 하면서 저는 조금 하나 또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마곡은
경기도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서울시에서 어떻게든 이 마곡지구를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갖다 기울였기 때문에 뭐 국토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여러 쪽에서 이제 많은 또 협조를 또 받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서울시라는 거대 메가시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조금 더 잘 추진됐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서울에 기업을 갖다 유치하는 게 가장 그 당면 첫 번째 목표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LG가 마곡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곡지구 이제 용도 지역 결정 관련해 가지고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정말 300만 거의 100만 평 이상 정도 해서 면적이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336만 4천 뭐 제곱미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거의 100만 평 이상 정도 지금 되어 있고요. 마곡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일단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일단 표에서 보시게 되면 건설교통부 방문협의 추진경위가 1차부터 뭐 3차 때는 어떻게 했었고 5차 때는 어떻게 했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일단 2019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서울특별시 이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대한 조례를 신설했고요. 2019년 6월 기준 대기업 48곳, 중소기업 101곳, 그래서 총 149곳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2019년도다 보니까 이 자료가 지금 2021년도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참고하시면,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이게 산업단지 분양 현황을 보시게 되면 뭐 이랜드라든지 LG라든지 그다음에 이마트, 그다음에 넥센타이어, 롯데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대기업만 해가지고 2019년 뭐 지금 더 늘어났겠죠. 48곳. 그러니까 총 150곳의 그런 기업들이 지금 유치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딱 보니까 마곡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공택지 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공공주택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일단 그 주거보다는 기업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창릉 3기 신도시도 정말 판교에 뭐 2배, 3배 정도 되는 2.5배 정도 되는 기업할 수 있는 이런 자족 용지가 지금 조성이 돼서 들어온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판교를 벤치마킹 하는 것보다는 이 마곡을 벤치마킹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는 1지구, 2지구, 3지구로 해가지고 지금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서 창릉 같은 경우에도 창릉 테크시티가 한꺼번에 다 들어오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도 좀 창릉 공공주택지구도 이렇게 지구별로 해서 순차적으로 또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존치부지도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창릉 3기 신도시도 최초에는 저 동산동 가는 쪽에 보면 자족 부지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존치로 지금 약간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번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너무 지금 18분이 되나 보니까, 세 번째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잠시만요. 네.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시티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화해서 했었고요. 상암 택지 개발 지구 지정으로 해가지고 일단 조성을 했습니다. 보면 2000년 4월에 이제 상암 지역 개발에 관련해가지고 2002년 월드컵 대비해가지고 단기 목표로 해서 상암 새천년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이제 발표했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 DMC 개발 계획은 DMC라든지 환경 친화 주거단지, 그 다음에 월드컵 공원 등으로 구성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는 특징적인 게 DMC 개발을 하면서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DMC 바로 마주하고 있는 수색이라든지 이제 증산이 있습니다. 서울 이제 수색이라든지 증산이 있는데, 제가 특징적으로 보니까 DMC는 주거를 갖다 정말 조금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지금 3개 단지밖에 주거 공간이 없고요. 다 나머지는 DMC 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살펴보면, 그러니까 DMC 관련해가지고 유형별 유치 전략이 이제 방송,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디지털 교육 등으로 선정됐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DMC 비전을 실현을 위해서 유치시설을
보시게 되면 세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생산지 조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수준의 디지털 미디어 기술 관련 산학 연구센터를 조성했으면서 세 번째로는 동북아 최고의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추진돼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MBC 방송국이라든지 뭐 JTBC라든지 이렇게들이 1순위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해가지고 상암 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미디어 산업이 정말 지금 현재도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지금 발전해 가고 있고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보니까 그러니까 DMC 토지 공급 지침에서 다른 그런 때랑 좀 차별돼 있었던 게 차별화된 전략이 보니까 이제 택지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중심 상업 용지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고가 입찰 방식을 선정해서 매각을 했는데 DMC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보니까 중심 상업 용지라든지 첨단 업무 용지, 그다음에 교육 연구 용지, 일반 상업 용지 등 다양하게 세분화해 가지고 각각에 맞는 공급 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이는 시세보다 싼 감정 가격에 토지를 공급할 수 있게 기업들에게 정말 가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릉도 마찬가지로 DMC에 있는 이런 전략을 세워야지만 많은 기업들이 창릉 3기 신도시에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싸게 토지를 공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DMC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려고 DMC 사례를 갖다 이야기 드렸고요. DMC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토지 이용 계획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다 보면 뭐 R&D라든지 공공시설, 방공시설, 첨단시설, 그 다음에 일반 업무용지구, 엔터테인먼트, 상가, 호텔, 컨벤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거가 들어가 있지 나머지는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업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DMC 토지 이용 계획을 잘 살펴서 가지고 여기에 이제 창릉 테크시티로 이제 이렇게 이제 준비를 갖다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유념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마지막으로 송도 바이오 단지에 대한 사례를 좀 드리면 송도 바이오 단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저는 송도 국제도시에 대해서 이 바이오 단지 즉 다시 말해가지고 이제 송도 하게 되면 이제 이 바이오 산업을 다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송도 국제도시 내에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갖다가 들어오게 유치를 갖다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송도 국제도시가 어떻게 이 바이오 산업을 갖다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센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러니까 뭐 이원생명과학연구원, KT 코퍼레이션 이런 정말 그러니까 바이오 단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구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가구 단지가 다 들어올 수 있게 했고 여기는 이제 바이오로 해가지고 의료 쪽으로 해서 다 만들었는데 유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경계자유구역이라는 인센티브를 갖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송도를 만약에 벤치마킹을 한다라고 하면 창릉에서 창릉 3기 신도시가 송도의 바이오 단지를 갖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송도 바이오 단지를 갖다가 바이오 클러스터로 이렇게 변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송도의 사례를 간단하게 좀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송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오 프런트 주요 입주 기업 현황을 2017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제조, 의료, 연구소, 관련 서비스, 뭐 학교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정말 신기하게도 다 바이오로만 되어 있어요. 바이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가지고 송도가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은 바이오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오로 해가지고 이제 클러스터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바이오 산업 쪽으로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송도 바이오 단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처음에 기존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현행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변경이 이렇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바이오 클러스터가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바이오로 이제 산업시설 용지로 지금 확대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려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를 이제 변경을 한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일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도시관리 계획을 갖다 결정돼 있었던 거를 송도 바이오 이런 사례로 해가지고 변경을 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세계 인류 바이오 클러스터로 확대를 갖다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도 이제 변경을 갖다 했었다는 것들 사례를 보시게 되면 창릉 3기 신도시도 이제 창릉 테크시티가 되어 있지만 창릉 테크시티가 앞으로 계획대로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창릉이 예를 들어서 드론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런 산업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송도의 사례처럼 바이오 단지의 사례처럼 이렇게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사례를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제가 목 상태가 좀 별로 좋지도 않고 좀 두서없이 많은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마무리를 갖다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는 오늘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 송도와 여러 가지의 사례를 갖다가 보면서 이제 고양시의 이제 이런 대규모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타 지자체 사례를 갖다 보면서 저는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미래의 일은 아무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고양시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제 들어오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고양시가 앞으로 더 좋은 산업이라든지, 유망한 산업들을 유치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있는, 그러니까 타 지자체, 즉, 다시 말해가지고, 1기, 2기 신도시를 참고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판교라든지,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마곡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판교는 조금 더 2006년도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좀 상당히 많이 좀 시간이 지난 그런 거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조성됐던 이 마곡을 갖다가 저는 더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마곡을 갖다가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해서 창릉 3기 신도시가 기업할 수 있게 그리고 더 많은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유치할 수 있을지 고민을 충분히 해서 이 마곡의 사례를 갖다가 벤치마킹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보시게 되면 이 마곡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마곡역 공항철도 그거 지나가고 이제 9호선이 양천향교역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마곡나루역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서 중앙에다가 이렇게 교통대책을 갖다 광고하면서 정말 기업하기 좋게 만들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중앙에 또 서울신부론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이제 이 중앙에 이제 GTX-A가 들어오면서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마곡처럼 창릉 테크시티가 이제 조성이 될 텐데 이 창릉 테크시티에 조성되면서 이 창릉 테크시티를 갖다가 정말 어떤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암 DMC처럼 이렇게 이제 기업들한테 토지를 갖다 좀 싸게 공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송도의 사례를 본 것처럼 만약에 창릉 테크시티에 어떤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AI 아니면 자율주행이 관련해가지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창릉을 갖다가 송도처럼 바이오 단지를 만드는 것처럼 자율주행에 있는 그런 메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영상 쪽에 있는 그런 산업으로 해가지고 메카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컨셉을 갖다 가지고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 개발하는 게 또 하나의 그런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감타스마일 한번 이야기 드려보았습니다. 물론 제 생각대로 되면 가장 좋겠지만 제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또한 또 저보다 또 전문가이신 분들이 마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판교라든지 상암 DMC라든지 송도의 사례들을 잘 판단해서 이런 산업 입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제 또 중첩되어 있어가지고 규제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또 안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걸 잘 찾으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창릉 3기 신도시에 정말 마곡 같은 그런 마곡처럼 한 150개 아니죠 한 200개 기업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창릉 3기 신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감사스마일이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방송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